오늘은 한 번 타는데 무려 20만원이 드는 비행기보다 비싼 일본의 시미야 고속버스를 타고 걷는 여행을 떠나볼 계획입니다. 이 버스 노선은 총 이동거리만 1140km로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거리를 밤새 이동하는데요. 저녁 6시 40분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 9시쯤 도착하는 낭만 있는 이번 버스 여행을 즐기기 위해 후쿠오카 하카타역에 왔습니다. 오늘 탑승할 심야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역사 바로 옆에 있는 하카타 버스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그 전에 빈손으로 버스를 타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저녁으로 먹을 도시락을 먼저 사러 갔습니다. 하카타역 안쪽 중앙에는 이렇게 테이크아웃 도시락 전문점인 에끼벤토가 있습니다. 도시락 문화가 발달한 일본답게 수많은 종류의 도시락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명란과 돼지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샀습니다. 도시락을 샀으니 버스터미널로 가볼까요? 하카타역 서쪽 광장 시계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터미널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탑승할 심야버스 탑승구는 하카타 버스터미널 3층에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탑승구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런데 출발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터미널 2층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더 포장했습니다. 일본 맥도날드는 이렇게 시즌 한정 메뉴도 파는데요. 저는 가을에만 판매되는 츠키미 치즈버거 단품을 샀습니다. 그 후에는 옆에 있는 로손 편의점에서 콜라와 감자칩도 샀습니다. 간식을 다 구매했으니 다시 탑승구로 가보겠습니다. 18시 30분이 되자 커다란 하얀색 버스 한 대가 36번 탑승구로 들어왔습니다. 이 버스는 후쿠오카 하카타 버스터미널에서 도쿄 신주쿠 버스터미널까지 약 1140km를 이동하는 심야버스 하카타 호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하카타호의 좌석은 총 2종류가 있는데요. 뒤쪽에 3열로 된 개방 좌석은 16만원에 예약할 수 있는 일반석, 앞에 있는 완전 개인실 4석은 20만 6천원에 예약할 수 있는 프리미엄 좌석입니다. 얼핏 보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후쿠오카 도쿄 신칸센 가격이 약 20만 5천원인 것을 고려해보면 그렇게 비합리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칸센은 이동시간이 5시간, 심야버스는 14시간이 걸려 시간이 3배 정도 차이 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심야버스는 잠을 자야 하는 새벽 시간에 이동해 숙박을 해결해준다는 장점을 내세워 신칸센이 아닌 호텔과 경쟁한다고 합니다. 저는 프리미엄 좌석인 A2 좌석을 예매했습니다. 그럼 먼저 좌석 시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의자는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버스처럼 등받이와 다리 받침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3점씩이네요. 발받침도 있습니다.
호텔처럼 비품으로 슬리퍼도 줍니다. 담요도 있고요. 개인실답게 커튼을 칠 수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도 있고요. 왼쪽 팔걸이 쪽에는 쓰레기통과 음료 거치대가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네요. 오른쪽 팔걸이에는 충전용 USB 포트가 있습니다. 곳곳에는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좌석 바깥 위쪽에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도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공간이 좁아서 가방이 안 들어가더군요. 앞쪽에는 심야버스와 관련된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좌석 버튼 조작 매뉴얼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읽어보니 마사지와 송풍 기능 조작 버튼이었네요. 독서등도 있다고 나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와이파이 접속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창문 쪽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창문이 커서 개방감 있게 바깥 풍경을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좌석 편의시설을 구경하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졌습니다. 왼쪽 팔걸이 뚜껑을 열면 작은 식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 역에서 사온 도시락을 올려놓고 먹으면 됩니다. 돼지고기는 간장 양념의 제육볶음 맛이었습니다. 도시락으로는 배가 살짝 덜 차서 포장해온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가을 시즌 한정 메뉴라 기대하고 먹었는데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님께서 녹차와 비품을 주고 가셨습니다. 비품 중 한 개는 일회용 수면안대, 나머지 한 개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비품을 구경한 뒤 편의점에서 산 감자칩도 먹었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를 마쳤으니 양치를 하러 가볼까요? 일반석 왼편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버스에 화장실도 있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런데 공간이 협소해서 양치를 하기에는 살짝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운하게 양치도 마쳤으니 다시 좌석으로 돌아가 야경을 감상해 볼까요? 식사와 양치를 마치고 좌석에 돌아온 시간이 저녁 8시쯤이었는데요. 구글 지도를 보니 후쿠오카시를 지나 기타 큐슈시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까지는 약 13시간을 더 이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낭만 있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고 심심할 때 유튜브를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무엇보다 좌석이 편해서 이동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군요. 참고로 도쿄까지 이동하는 동안 총 2번 휴게소에 정차를 하는데요. 하카타 버스터미널을 지난 지 약 2시간 30분이 지난 후 첫 번째 휴게소인 사가바와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휴게소에서는 1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휴게소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우리나라 휴게소보다는 규모가 작은 곳이었지만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당도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간식을 하나 샀습니다. 신기했던 건 화장실 옆 건물에 유료 빨래방과 샤워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들은 주로 일본 트럭커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일본은 장거리 운송에서 트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런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야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늦은 새벽까지 트럭 운전을 하는 트럭커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5분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버스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11시쯤 잘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 지도를 보니 버스가 히로시마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도쿄까지는 약 11시간이 남았네요. 그럼 블라인드를 내리고 잠시 눈을 붙이겠습니다. 하카타오에서의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움직이는 버스라서 많이 깰 줄 알았는데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을 만큼 적당히 잘 잔 것 같습니다. 저는 6시쯤 잠에서 깼는데요. 지도를 켜보니 시즈오카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복도로 나갔는데 알고 보니 일반 석도, 저녁에는 이렇게 개별 커튼을 칠 수 있더군요. 6시 20분쯤 시즈오카시 근처에 있는 휴게소에서 한 번 더 정차를 합니다. 깜깜한 새벽을 달리다 햇볕을 쐬니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두 번째 휴게소는 처음 정차했던 곳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고 다시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昨晩からの長時間のご乗車大変お疲れ様でございます。これよりこのバスタ新宿の方 그렇게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이번에는 화창한 버스 밖 풍경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이동했습니다.
도쿄 도심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층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와서 재밌었지만 그만큼 차도 많아져서 정체가 심해지더군요.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도쿄 신주쿠 도심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약 15시간의 장거리 이동을 마치고 드디어 목적지인 도쿄 신주쿠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9시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정체가 심해져서 약 1시간 정도 지연된 시각인 9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심야버스 탑승 전에는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 걱정이 됐지만 막상 타고 보니 생각보다 시설이 편해서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빠른 기차나 비행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비효율적인 낭만이 참 좋더군요. 그렇게 15시간 동안의 하카타오 탑승을 마무리하고 신주쿠에서 본격적인 도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잠은 편하게 잤지만 샤워를 할 수 없어 그렇게 개운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지로 이동하기 전에 신주쿠역 근처에 있는 넷카페에 들러 샤워를 하고 갈 계획입니다. 저는 신주쿠역 서쪽 출구 주변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넷카페를 이용했는데요. 다양한 브랜드의 넷카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 점유율 1위인 회활클럽에 방문했습니다. 넷카페는 PC와 인터넷, 만화와 무료 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일본식 복합 문화시설인데요. 우리나라 PC방처럼 시간제로 운영되며 1시간당 약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저는 샤워만 할 계획이라 제일 싼 30분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아, 30 minutes for 170. 샤워 시설은 혼자서 사용하기 딱 좋았습니다. 샤워를 마치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시설을 둘러봤는데요. 가운데에는 만화책이 있고 안쪽으로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방에는 PC가 있고 한 명이 딱 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여기서는 숙박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소위 넷카페 난민이라 불리는 일본의 주거 불안정 계층이 이곳에서 많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음료도 계속 공짜로 마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공짜로 먹을 수 있네요. 간단하게 넷카페 구경을 마쳤으니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넷카페 주변 상점가를 빠져나와 하라주쿠역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일본 도심을 걷다 보면 차도와 철도가 교차하는 건널목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철도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도쿄답게 수많은 열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 걸리면 건너가는데 1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건널목을 지나 걸어가다 앞쪽에 작은 마트가 있어서 여기서 간단히 먹을 점심을 샀습니다. 저는 낫또김밥과 사과를 하나 샀습니다. 그럼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5분 정도 내려가다 보면 로레알 빌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후 왼쪽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니 신사 입구를 나타내는 커다란 도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도쿄 빌딩 숲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나무들로 가득한 숲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1920년 11월 1일 도쿄 중심부에 창건된 신사인 메이지 신궁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숲은 약 21만 평, 축구장 약 100개 크기의 거대한 인공림인데요. 번화한 신주쿠 한복판에 이런 커다란 숲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럼 울창한 숲길을 따라 계속 안쪽으로 걸어가 볼까요? 길을 따라 들어가니 신사 중심부로 보이는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메이지 천황과 쇼켄 황태우가 봉헌된 본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걸어온 숲길과 본전의 겉모습은 멋있었지만 메이지 천황이 주도한 제국주의적 팽창과 한국을 침략했다는 내막은 불편한 역사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더군요.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처음 신사 안쪽으로 들어왔던 숲길 반대편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주쿠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철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선불 교통카드인 티머니와 비슷한 스이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카드값은 약 5,000원이지만 환불할 때 수수료 2,200원을 제외한 2,800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전철 운영회사가 너무 많아서 환승 할인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스이카 카드를 이용하면 비교적 편하게 걷는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시부야 방면 전철을 탔는데요. 지금 탑승하는 노선은 야마노테선으로 우리나라 서울 2호선과 비슷하게 도쿄 도심 한 바퀴를 도는 노선입니다. 오늘은 방금 둘러본 메이지 신궁을 포함한 야마노테선과 도쿄 지하철을 타고 둘러볼 수 있는 도쿄의 명소들을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하라주쿠역에서 한 정거장을 달려 시부야역에 도착했습니다. 시부야는 우리나라로 치면 홍대거리와 비슷한 패션과 쇼핑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보이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보행자 교차로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방문하면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이 한 신호에 건너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시부야역 뒤쪽의 높은 빌딩인 시부야 스카이로 올라가면 지금 건너고 있는 시부야 스크램블, 그리고 도쿄 도심의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약 24,000원으로 비싸서 저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2층 스타벅스에서 내려다볼 예정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내부는 우리나라 스타벅스와 비슷하네요.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볼만합니다.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다시 시부야역으로 돌아가 에비스역 방면으로 가는 야마노테선에 탑승합니다. 전철을 타고 약 25분을 달려 도쿄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역은 대부분의 신칸센 노선의 기점이 되는 역으로 일본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중심이 되는 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이 우리나라의 서울역과 비슷했는데요. 실제로 두 역 모두 국가 및 수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앙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역사의 모습이 잘 정돈돼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역사 대부분이 파괴됐었다고 합니다. 도쿄역 서쪽 출구로 나와 10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다음 목적지가 나옵니다. 한번 걸어볼까요? 대로변을 따라가자 하늘 높이 솟아있던 고층 빌딩들은 사라지고 평야지대에 자리 잡은 광활한 공원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일본 천황과 황후의 거주지인 고쿄입니다. 고쿄는 일본 수도 도쿄의 상징적인 궁궐이라는 점에서 경복궁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고쿄에는 현재에도 최고 통치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 그 기능이 경복궁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곽 안쪽으로는 들어가 볼 수 없었지만 경복궁을 산책하듯이 여유를 느끼며 주변을 걸어보기 참 좋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공원 근처 벤치에서 아까 신주쿠역 근처 마트에서 구매한 나또김밥과 사과를 먹었습니다. 김밥은 어떻게 먹는 건지 몰라서 다 풀어서 다시 싸 먹었네요.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다시 야마노테선을 타러 도쿄역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아키하바라역 방면으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도쿄역에서 야마노테선을 타고 세정거장을 달려 오카치마치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선로를 두고 앞으로 쭉 직진하면 됩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자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상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야마노테선 철로 바로 아래에 형성된 도쿄 최대의 재래시장인 아메요코 상점가입니다. 이 시장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밤시장으로 시작해 지금의 시장 형태로 발전했는데요.
당시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품을 거래하던 장소라는 뜻에서 유래해 아메리카 요코초, 사탕 가게가 많았던 장소라는 뜻에서 유래해 아메야 요코초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메야는 사탕, 요코초는 좁은 골목 상권을 뜻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비슷하게 가판대에는 다양한 식료품들이 많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쿄역 근처 고쿄에서 먹었던 점심이 너무 적었어서 시장 근처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돈카츠 야마베 우에노점에서 11,000원짜리 등심 돈가스를 먹었는데 양이 정말 많아서 아주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아메요코 상점가를 빠져나오면 도쿄 북부 지역의 주요 교통허브인 우에노역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야마노테선이 아닌 긴자선을 타고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긴자선은 1927년에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통된 지하철 노선입니다. 방금까지 탔던 도심을 순환하는 지상철인 야마노테선은 JR 그룹이, 지금 타고 있는 긴자선은 당구공 모양 로고를 하고 있는 도쿄메트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 운영 주체가 제한적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10개가 넘는 회사가 전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 새로운 노선을 하나씩 체험해보며 이동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에노역에서 긴자선을 타고 약 7분을 달려 아사쿠사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사쿠사역 1번 출구로 나온 뒤 큰 길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거대한 붉은 등불이 걸려있는 커다란 문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쪽에는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의 입구와 비슷한 잘 정돈된 상점가가 나왔습니다. 이 상점가는 17세기 에도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상점가인 나카미세도리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파는 물건과 느낌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상점가의 길이는 약 250m이며 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처음 상점가로 들어왔을 때 봤던 입구보다 훨씬 큰 두 번째 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커다란 사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628년에 창건된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의 사찰인 센소지입니다. 중앙에는 자비와 행복의 여신으로 알려진 성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동전통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빌거나 기도를 하더군요. 이렇게 센소지 주변에는 종교적 의미가 깃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우리나라 운세 뽑기처럼 운을 점칠 수 있는 오미쿠지가 있는데요. 베겐을 넣고 통을 흔들어 나무 막대기를 뽑은 뒤 막대기에 적힌 숫자나 한자를 확인해 맞는 서랍을 열어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확인한 후 좋은 내용이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걸어서 애군을 남기고 간다고 하네요. 텐소지 옆쪽에는 서기 942년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 5층 탑도 있습니다. 원래 1945년 도쿄 대공습으로 완전히 소실됐지만 1973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됐다고 하네요. 텐소지를 구경하다 보니 이제 슬슬 해가 질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시 아사쿠사역으로 가서 긴자선을 탄 뒤 처음 도쿄 여행을 시작했던 신주쿠역으로 갔습니다. 신주쿠역에 도착하니 어느새 해가 떨어지고 수많은 인파와 함께 밤거리를 수놓은 네온 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신주쿠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가부키초입니다. 가부키초는 음식점과 이자카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일본 최대의 유흥가입니다. 평일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부키초의 랜드마크인 고질라 조형물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의 번화가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오랜만에 도심 속 활기찬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니 주변을 걷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저는 가부키초 구경을 마치고 신주쿠역 서쪽 출구 주변 번화가에 있는 회전초밥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히마와리 스시라는 곳에서 먹었는데 참치뱃살과 성게알 구남 등 비싼 초밥을 잔뜩 집어 먹었습니다. 맥주까지 35,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비싼 부위를 많이 먹은 것 치고는 생각보다 덜 나왔네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려 하는데 저 멀리 거대한 전망대 같은 건물이 있어 한번 구경하러 가봤습니다. 이 건물은 도쿄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청사인 도쿄도청입니다. 도쿄도청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1990년 완공 당시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도쿄도청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이지만 45층 전망대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전망대에 올라가자 가부키초 거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방감 있는 도쿄 도심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라오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무료로 볼 수 있는 전망대라 재밌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쿄도청 바깥에서는 저녁 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15분간 라이트쇼도 진행합니다.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 확실히 구경할 맛이 나더군요. 도쿄도청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도쿄도심 걷는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14시간 동안 1140km를 달리는 일본의 심야버스를 타고 떠났던 2박 2일 도쿄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낭만적인 이동 경험과 빌딩숲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쿄 도심의 멋있는 풍경까지. 시간이 더 흐르기 전 낭만적인 심야버스를 타고 도쿄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